말씀드리면 현미경 좋고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맞는, 우리나라에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머리에 딱 맞는 업종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금까지 몰려들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건 스탠리가 미래를 보듯이 미래를 보는 투자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라인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상담 완료 시 최신 디자인과 기술, 최신형 에어프라이어 증정. 저는 운전할 때보다 운전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운전할 때만 보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악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운전자 보장은 기본. 운전 중이 아니라도 교통상해 입원 일당 및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보장해드립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 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떡하죠? 그래서 악사는 사망 혹은 80% 이상 후유장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시라고 연금 보장. 저는 차를 조금 타고 남편은 차를 많이 타는 편인데 운전자 보험료는 똑같나요? 연간 주행거리 12,000km 이하면 다릅니다. 연간 12,000km 이하 주행 시 마일리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진 악사 무배당 마일리지 운전자 보험 미래보장 실속 플랜.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상담 완료 시 최신 디자인과 기술, 최신형 에어프라이어 증정. 저는 운전할 때보다 운전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운전할 때만 보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악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운전자 보장은 기본. 운전 중이 아니라도 교통상해 입원 일당 및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보장해드립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 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떡하죠? 그래서 악사는 사망 혹은 80% 이상 후유장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시라고 연금 보장. 저는 차를 조금 타고 남편은 차를 많이 타는 편인데 운전자 보험료는 똑같나요? 연간 주행거리 12,000km 이하면 다릅니다. 연간 12,000km 이하 주행 시 마일리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진 악사 무배당 마일리지 운전자 보험 미래보장 실속 플랜.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고객과 시장은 빠르게 변화했지만 언제나 답은 하나입니다. 고객의 성공, 그 하나를 위해 당신의 넘버원 비즈니스 파트너 하나원 비즈마켓. 공부가 재밌네. 푸르넷.
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반쪽물 쇼핑몰은 많은데 3만여 기업의 선택은 왜 하나일까요?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원 비지마켓 때문이죠. 무료 샘플링부터 안심 배송까지 20년 전통 믿고 사는 하나원 비지마켓.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NH 멤버스. 같이 쓰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볼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면 신한페이 판. 이제 결제 히스토리를 타임라인으로 보니까 쓰고 보면 타이밍에 맞는 혜택이 딱. 신한 페이의 판을 다시 짜다. 신한페이 판.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까지 중국 증시가 춘절로 휴장인 가운데 2월 내 미중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이 대두됐죠. 이에 따라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이 시각에도 1%대 하락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73포인트 지나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피 장중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하락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빠지면서 저가 부근까지 다가간 모습이고요. 역시나 2200선을 이탈한 모습 포착됩니다. 코스닥의 장중 흐름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견조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0.24% 약보합권의 움직임으로 727포인트 저가 분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1000억 원가량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매수를 보여줬던 기관에서도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10시 초반경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금융투자는 그래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96억 원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양 주체가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93억 원, 기관도 340억 원으로 매도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외국인 296억 원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초반의 매수 금액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기관에서는 현재 매수로 전환하면서 그래도 매수 금액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시밀러주인데요. 미국 보건복지부의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금지 법안 입법이 예고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차바이오텍도 1%대 견조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대 상승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 시행이 된다면 독점구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소차 관련주도 보도록 할까요? 10시 초반부터 해서 상승세가 좋았었는데요. 현재 이 시각에 좀 상승이 고가 대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EM코리아 오늘 거래량 급증하면서
하락하면서 4%대 강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다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대표주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으로 하락합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게 빠지고 있으면서 음봉의 크기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감소로 장비 업체들의 거래 절벽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무역 협상의 주된 내용 중 하나였던 지적재산권 보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는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중국 텐센트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협력을 해서 넥슨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현재 시가 12%대 두 자릿수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인수에 성공을 한다면 넷마블이 최대 게임사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대상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6%대 상승입니다. 대상을 비롯해서 오늘 음식료 업종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팜도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시현하면서 현재 시가 8%대 상승으로 46,9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함께 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금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설 명절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날씨가 더 쌀쌀해진 것 같죠. 그리고요, 우리 증시도 또 미국 증시도 설 명절 이후에는 설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근래에는 가장 아마 크게 빠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코스피가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주식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글쎄요 반등을 마무리하는 건가요? 비교적 크게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1월 내내 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4조 원 넘게 매수 행진을 했다 이런 뉴스들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만 1,500억 이상, 1,600억 정도의 강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차이가 6배 이상 나니까 코스피로 환산을 하면 거의 1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비교적 큰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죠. 코스피 쪽의 낙폭보다는 훨씬 작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스몰캡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한 분 모시고 연초에 이 중소형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의 최종경 스몰캡 연구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시장 지수가 어쨌든 빠지지 않고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주목을 좀 덜 받은 것 같기도 해요. 특별한 주도주 없어. 예를 들면 뭐 수소다, 혹은 남북 경협이다, 혹은 뭐 5G다 이렇게 간헐적인 재료들이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래소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큰 흐름을 보긴 좀 어려웠다는데 어제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 지수가 어제만 1.7% 상승을 했는데요. 2018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으로 7.9%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반등세와 동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폭은 작았고요. 다만 어제 코스피의 보합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를 높여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장 분류 기준으로 보시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코스닥 대형주 대비해서는 중형주가, 코스닥 중형주 대비해서는 소형주의 상승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는 바이오잖아요. 바이오주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주들보다는 언급하셨던 5G라든지 등등의 작은 테마와 작은 이슈들의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른 시장이 1월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닥 업종 중에 건설하고 운송, 그리고 IT 하드웨어하고 IT 부품, 그리고 출판하고 교육 등의 업종의 상승세가 시장 상승세를 초과한 모습이고요. 특히 IT 하드웨어하고 IT 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IT 중소형주들의 그 반등입니다. 이거는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초부터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나스닥의 애플 주가와도 함께 참고해 보실 만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애플이요. 작년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았고 앞으로도 팀 쿡 CEO가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도 줄고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주가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강하게 반등했는데 사실 애플 주가가 맞을 때 우리 애플에 납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IT 부품주들이 더 된소리를 맞았는데 같이 반등한 셈이군요. 네, 타이밍상으로는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타이밍상으로는 맞았습니다. 근데 어제 물론 이제 하루만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어제도 물론 코스피 시장에서 샀습니다만 돋보이는 게 이 코스닥 시장의 매수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제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물론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확연히 약했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수 반등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지수하고 연관성이 좀 덜 있는 이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 쪽으로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어제 장을 보면서 했단 말입니다. 네, 어제 장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던 게요. 그 서두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어제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1,640억 원을 매수를 해드렸습니다. 1월 첫 날부터 어제까지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전체 순매수가 3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포함한 거죠. 어제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포함해서 3천억 원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저께까지가 올해의 절반이고요. 어제 하루가 절반이고 또 2019년의 절반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틀어서 올해 시장에 전반적으로 IT 부품이라든지 건설 운송이라든지 등등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대형주가 약하고 중형주, 소형주 갈수록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이가 IT 부품 쪽하고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제약 쪽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놓고 볼 때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 대형주 쪽의 매수세가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제는 거래일이 하루고 그 전까지는 거래일이 많았지만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절반을 말씀드리면 전반에는 바이오를 제외한 코스닥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테마별로 올라갔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본 모습인 이제 바이오 제약과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되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소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거래소는 이른바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이런 별칭을 쓰죠. 대장주라고 하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가 물론 많이 빠진 국면에서 이른바 뭐 빈집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볍게 올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 반도체 이런 쪽에 집중이 됐는데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니까 오히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개별 종목, 정말로 스몰캡들 이런 걸 좀 사다가 조금 사이즈가 큰 코스닥 시장의 스몰캡 내에서 중형주 정도를 사다가 어제 대형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드디어 바이오까지 샀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작년 연말부터 분위기를 또 한번 복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 연말에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연말 반등을 때 아니게 탔습니다. 그러다가 연초되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주들은 상승하지 못하고 바이오주들은 횡보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먼저 오르는 그런 순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는 다른 종목들의 상승세에 바이오가 쫓아가는 걸로 그런 순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우리 라이언 투자자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4.5조를 샀고 기관이 마이너스 1.3조니까 나머지 부분은 개인 매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새 주체니까. 맞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기관이 한 9천억 정도를 팔았고 외국인이 3천억 샀으니까 우리 라이언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라는 결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극명해요. 그게 대형주 장세였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조금 소외받고 있었다라는 거라서 지수는 조정을 받을지언정 어쩌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적합한 장으로의 전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도 어제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준경 의원님께서? 일단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것 중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예. 시장에 대해서는 예. 이 지수 관련 투자 매수세와 예. 그리고 일반 개별 종목 투자세가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 지수 관련 투자 매수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 종목의 투자를 보고 있는데 예.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019년 연초부터 코스닥 시장의 그 연초 효과를 노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연초 효과를 노리면서 특히 그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매 인기가 높은 바이오주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르지 않은 구간에서 조금 더 매수세를 강하게 가져가셨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서면서 코스닥 바이오주들의 반등이 일어난다면 언급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 시험 구간도 도래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 시장의 질이 아주 좋다라면 어떤 매수의 확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으로의 전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바닥권에서 반등 국면이라면 에너지의 소진 그리고 반등의 마무리 이런 국면으로도 인식할 수 있지 않냐. 정반대에서 보면 그렇게도 걱정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부분은 매수세의 확산입니다. 예. 근데 매수세의 확산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이게 순환매가 괜찮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코스닥 중형주하고 코스닥 소형주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아닌 코스닥이 먼저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가 그 다음에 대형주인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옮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 도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얘기하신 것처럼 연초에서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매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 매수세가 쫓아오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익 실현에 조금 더 좋은 모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준경 연구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심리에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한테 항상 당하게 돼 있다.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은 더더군다나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한테 또 큰손 투자자들한테 항상 당하게 돼 있다. 이런 이 고정관념이 딱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 파셨거나 미리 사신 분들이 있다면 최종희 연구원님 말씀대로 주고 또 다른 거 사서 또 드시고 또 외국인들한테 주고 이렇게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 물론 외국인 투자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뭐 외국인들한테 치인다 뭐 이런 말씀하셔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굉장히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관점을 또 하나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하고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밀리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이걸 제가 해석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 대비해서는 물량, 즉 그 거래 규모에서 이게 싸울 수가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관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을 샀다 팔았다를 물량 공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따라잡기가 어렵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사는, 한 번 팔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파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연속성을 견뎌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를 때 계속 들고 있기 어렵고 팔 때 계속 팔기 어렵습니다. 뒷심이 모자란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늘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연초니까 아직은 이 코스닥 시장의 재료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시자고요.
어제 그제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27,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낭인지 뭐 호치민인지 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경제 제재 일부분은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남북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인도주의적으로 거기에 가야 될 제약이라든지 뭐 또 농약이라든지 비료라 이런 것들 좀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네. 경협이 풀리면 그런 것들이 제일 이 경제 제재가 풀리면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대북 관련돼 있는 주식들, 대북 경협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 일단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업종들을 제가 쭉 불러드리면서 예. 건설하고 운송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역시 남북 경협의 기대감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네요. 예, 예.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스몰캡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예. IPO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좀 풀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예.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등록한 신규 상장주들 중에 SG, 에코마이스터, 현대사료, 대유 요 기업들이 건설, 자원재생, 사료, 비료, 농약에 속한 기업들입니다. 또 경협에 속해 있는데. 네, 작년에 70개 기업이 코스닥에 새로 등록을 했는데요. 예. 그 중에 주가 수익률 상위를 전부 이 기업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요. 뭐 다시 강조를 드리면 건설과 자원재생, 사료, 비료, 농약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사업에 대한 확장성도 같이 고려해 보실 만한 이거는 부분입니다. 우리 최영권님께서 참 좋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기존에 상장된 지 10년, 20년, 30년 된 그 업체들 주식들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와 사연들이 거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급도 개입이 네. 돼 있을 거고. 근데 이 새내기 종목들은 네. 신선하다 보니까 이 재료가 이 주식들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새내기 종목들의 수익률, 연간으로 보면 수익률 상위 종목 중에 대체로 보면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남북 경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업종에 속해 있는 새내기주들이 돋보였다라는 거는 네. 재료가 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제약바이오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지금부터 잡아줄 거냐. 어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고 네. 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숙성돼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사실 바이오주들은 저희가 예. 짧게 바이오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오주들 중에 진정한 저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예. 바이오주들은 신약 개발에 기반한 회사들을 바이오주라고 얘기를 하고 대체로 있습니다. 그것도 바이오 신약 쪽이죠. 맞습니다. 예. 바이오 신약 쪽이고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 대한 스케줄이 워낙 길고 그 긴 기간 동안 회사는 적자의 비용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 관점의 투자는 크게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신약 개발에 대한 그 진행 과정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요거 역시 제가 작년 신규 상장주들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4분기에 상장했던 바이오 기업 3사가 있습니다. 예. 하맵신과 유틸렉스와 ABL 바이오 3사가 있는데요. 3사 예. 모두 높은 기대감의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예. 희한하게도 상장하자마자는 주가가 많은 조정을 받다가 연초 효과가 아니라 연말에 주가가 크게 반등한 그래요. 케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흐름과 같이 2019년 연초부터는 예.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반등을 하고 2019년 1월에는 조정을 받다가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신규 상장을 위해서 그 수요 예측을 막 마친 셀리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예. 그 공모가를 받기 위해서 공모 희망가를 상단과 하단을 내게 되는데 예. 공모 확정가가 상단을 상회하는 높은 가격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 또한 역시 향후 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우리가 제약, 바이오 이렇게 업종을 크게 나누고 거기다가
헬스케어까지 같이 붙여서 큰 이 카테고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종경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그냥 주변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많은 종목들에 다 주목하기보다는 바이오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 업체들로 집중하는 게 좋고, 그것도 한 종목에 이른바 몰빵 투자라면 all or nothing이 되니까 가능성이 있는 몇몇 종목에 핵심 종목에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시죠? 정확합니다. 그 나누어서 투자하실 때는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면역 치료제라든지 등등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아이템별로 분산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상장한 지 오래된 바이오 기업도 있고요. 한 달 전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또 기간도 조금 분할해보고. 기간도 분할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다른 업종에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과 막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가벼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신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에만 전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 기간별로도 쪼개서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뭐 신규 상장이냐 아니면 좀 오래된 기업이냐의 어떤 기간의 개념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누는 것도 유효하지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네요. 지금 뭐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 중에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는 뭐 삼상가구 이런 회사들은 많지는 않죠. 전임상이냐 일상이냐 혹은 정말로 이 신약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구체화의 숙성 정도를 좀 나눠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바로 FDA 갈 거냐 말 거냐 임박해 있는 업체도 좀 넣고, 아니면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지금,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언제 어느 국면에서 뜰지 모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걸 좀 나눠서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네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많이 된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또 시가총액이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큰 바이오 기업, 중간 바이오 기업, 작은 바이오 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게 되면은 얘기하신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분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조금씩 나누면 그게 또 스케줄하고도 연동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바이오 회사,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는 절대 편중되게 한 회사나 한두 회사에 그냥 여러분들의 자산을 다 거시는 거는 아무도 이렇게 권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아는 회사, 이 정보는 내가 확실히 아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셔도요, 사실 시장이 대부분 다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뭐 이 5G에 관련된, 오늘도 5G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오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반도체 장비, 뭐 부품 이런 쪽 회사들도 아까 애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반등하고 있고, 또 OLED도 좀 반등한 면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형성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지금까지는 에너지의 소진이라기보다는 좋은 순환매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죠? 좀 액티브하게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떻게들 얘기를 합니까? 올해 상반기 혹은 1, 4분기에 이 중소형주 장세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5G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 있는 로봇주라든지 테크 플랫폼이라든지 콘텐츠, 교육, 그러니까 관련된 뭔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테마나 이슈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보시는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물론 종목별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조정받은 종목도 있지만 희한하게도 그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의 형성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프리미엄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말씀드렸던 이런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등등 살아있는 그런 이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요소를 분명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낮은 가격에서 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제 가격에 사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관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작년 10월, 11월에 1차적인 바겐헌팅이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들 40%, 50% 오른 종목들의 대부분이 그 정도 이상 빠진 종목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반등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재료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빠진 종목들 우선적으로 먼저 오르더군요. 네. 예. 자, 종목 2개 갖고 오셨어요. 노바렉스와 뉴트리 다 바이오입니까?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정확히 건강기능식품의 예. 회사들입니다. 예, 헬스케어네요. 네, 범 헬스케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노바렉스와 뉴트리에 대해서 잠깐 예. 설명을 드리면은 속해 있는 거는 둘 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또 하나 공통점은 2018년 11월과 12월에 상장한 새내기주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바렉스와 뉴트리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예. 노바렉스는 제조와 생산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예. 뉴트리는 개발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요거는 화장품 업종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화장품 업종에서 그 개발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인 뭐 LG나 아모레나 등등의 브랜드사가 있는 반면에 예. 제조와 생산만 전담하고 있는 콜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예. 있습니다. 예.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노바렉스와 뉴트리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짧은 호흡에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뉴트리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예. 긴 호흡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화장품 업종의 코스맥스나 콜마에 해당되는 노바렉스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두 회사 모두 대표적인 국내 건강기능식품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뉴트리 같은 경우는 시장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너뷰티 시장, 그 다이어트와 피부 건강이 대표적입니다. 이너뷰티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가 좋은 회사가 뉴트리고 또 하나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콜마 B&H, 코스맥스 바이오와 함께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 전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두 회사 모두 2018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2019년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고 있어서 예. 공교롭게도 작년 말에는 주가가 모두 그 조정을 받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뉴트리가 먼저 반등을 했고요. 현재 노바렉스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반등 기세가 올 연중에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최 위원님도 그 댁에서 뭐 이런 류의 회사들이 만들거나 유통하는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드시고 계세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엄청나게 드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제가 이 노바렉스하고 뉴트리 두 개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예. 뉴트리가 개발하고 노바렉스가 생산하고 있는 예.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작년 11월, 12월에 먹고 예. 실제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감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11.5kg 감량했어요. 그 방송 끝나고 브랜드나 뭐 상표를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필요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그 설 연휴 때 가족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50대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지금 약 먹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질병이 지금 약을 먹어야 되고 질병이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건강을 평상시에 증진하기 위한 무슨 활동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묻게 되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년 이런 분들은 대체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런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수요는 많이 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중년과 노년으로 갈수록 시장에서 가장 성장세가 좋은 제품군들이 눈 건강에 관련된 제품이 가장 성장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 관련된 성장세가 좋고요. 전부 다 노령화나 이 나이 드는 거에 관련된 제품들이 시장세가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설 연휴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설 연휴에 집에서 누워서 많이 먹거든요. 몸무게가 많이 증가합니다. 제가 뭐 하는지 보셨군요. 설 연휴 끝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이어트 관련된 이너뷰티 시장이 수요가 집중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 주제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설 연휴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관련된 산업군이고요. 또 하나는 여행 쪽의 수요가 좋습니다. 최근에 그 국내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게 긴 연휴 동안 집에서 안주인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휴가를 떠나시는 게 시장의 트렌드로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부분들 이제 그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분들이 이제 보상 차원에서 갑시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산업군과 여행 산업군이 연휴 이후에 이게 짧은 강세를 반짝 보일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시간이 대충 다 됐는데요. 최종현 의원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글쎄요, 팁이라고 할까요? 연초에는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시라는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좋은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의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외국인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쫓아가기 믿음직스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항상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잘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식상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외에는 더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올해 2019년 특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업종들 2차 전지, 4차 산업혁명, 관련 로봇주나 테크 플랫폼, 5G, 콘텐츠 교육, 재생에너지의 남북경영주까지 이런 이슈와 업종들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최종경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 말씀 잘 들으셨죠?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다 안 좋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코스닥에 있는 그 많은 종목들을 다 연구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여섯 가지 테마군들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대상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BNK 투자증권의 최종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중에요. 금요일 증시 라인이 좀 이상하다. 이 포맷이 좀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하고 전승지 책임연구원은 도대체 어디다 두고 김동완 앵커 혼자 이렇게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두 분 다 한꺼번에 모시지 못하고요. 여러분 기다리신 전승지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승지 책임연구원하고 이렇게 둘이서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많이 했는데 각별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7, 28일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뭐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정연설 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27, 28 딱 얘기를 한 다음에 더 기대가 컸던 게 뭐냐면 야, 이 중국 바로 턱 밑에까지 갔으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돌연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중국에 대한 압박. 사실 지금 중국이 내놓은 게 뭐 대두 사준다 그런 거 말고 예. 뭐 제조 2025나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실질적인 뭔가 뭐 대안을 내놔라 이제 그런 압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임시 예산안 해놓은 거 3주짜리도 다음 주면 끝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장벽 관련해서도 이제 의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뭐 북미도 준비해야 되고, 뭐 또 뮬러 특검 이제 조사도 이제 곧 나오고 하니까 너무나 바쁘고, 그러니까 일단은 너네가 뭔가 더 선물 보따리를 더 크게 해서 가져와라 이긴 한데 일단 본인도 약간 좀 바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 야 나 바빠서 못 만나 이렇게는 얘기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속내는 바쁜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아니 겸사겸사 나 바쁜데 그러면 시진핑 국가주석 당신이 나한테 풀어낼 이 선물 보따리를 더 크게 갖고 와라. 이런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달러가 조금씩 약세였죠. 네, 근데 맞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FOMC 끝나고 1110원 밑으로 한번 갔었거든요. 예. 연휴 지나니까 예. 20원대 중반으로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달러가 FOMC, 그러니까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했음에도 별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기가 뭐 고용에서도 보셨겠지만 좋고 미국 외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너무 나쁘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고 또 이제 어제 나온 이제 미중 그 만남이 일단은 연기될 수 있다. 그런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레벨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최근 사실 환율에 거의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레인지권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실 달러 인덱스가 좀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이라야 상대 쪽에 있는 위험 자산, 신흥국 자산, 주식, 유가 이런 것들이 좀 오르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달러는 제가 보니까 준비가 돼 있는데 상대 쪽에 있는 유로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유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유로가 이때 뭐 유럽 경기라든지 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만 보여줘도 달러 인덱스 싹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이쪽이 안 좋잖아요. 네, 일단은 IMF뿐만 아니라 EU도 어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요. 사실 4분기에 안 좋았던 거는 독일이 자동차 생산 못했던 거 이런 좀 마찰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표가 개선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유로존이 거의 뭐 회복 난망, 그러니까 정말 너무 못 올라오고 있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달러는 상대적으로 계속 좀 오히려 좀 탄탄한 편이고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신흥국 쪽으로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채권, 주식. 그래서 보면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댐 붕괴 뭐 이런 뉴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주가는 보면 선진국도 미국도 사실 ETF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올라가고 있고 사실 유럽 주식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흥국도 다 오르고 신흥국 통화도 강세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는 강세긴 한데 그래도 다른 위험 자산들도 약간은 좀 가고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2018년 연간의 지표라는 측면에서 계속 좋은 소식을 냈던 건 미국이고 네, 맞습니다. 신흥국이나 나머지 선진국 중에 유럽이나 이런 쪽은 별로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 주식도 그렇고 위험 자산, 신흥국 자산이 올라가려면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기보다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달러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해지고 대신 위험 선호는 더 커지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는데 유럽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신흥국 자산 산다고 하는데 그 신흥국 중에 돋보이는 나라가 1월 달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팝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파는 것 같아요. 오전장 다 안 끝났는데 지금 1,500억 이상 판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스탠스는 어떻게 보여요? 그래도 뭘 사는지 보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인식은 있는 것 같고 아직 이게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계속 뭐 좀 저평가 인식으로 인해서 자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나쁘게 보기는 일단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흥국 쪽으로 돈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규모 있게 사업하는 회사들 뭐가 있지?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는 멈출 거야라고 생각하고
담다 보니까 그게 커졌겠군요. 예, 그리고 사실 당연히 뭐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다 하반기 반등을 다 기대를 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뭐 그때 그쪽 자금 담당 뭐 임원분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어쨌든 하반기는 좋게 일단은 다들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외국인도 뭐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오늘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교적 크게 빠집니다. 거의 4%간 SK 하이닉스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3%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십니다. 참 오랜만에 나오는 저렇게 큰 하락세인 것 같고요. 자, 미국 얘기를 좀 해보면 조금 뜬금없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연준이 취할 다음 조치는 기준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혔다고. 다 원하는 시장은 대로 원하는 것들을 이제 헤드라인을 뽑으니까. 근데 사실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 미국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시나 중국과 유로존 경기 때문으로 일단은 금리 인하 향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유로존과 중국 경기 둔화가 심화될 때 그럼 이제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게 되고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만약에 이들 국가들의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뭐 고용도 너무나 탄탄하고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발언이 아닐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올해 주식시장이나 경기를 봤을 때 그 미국 경기도 중요하지만 유로존 중국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유로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브렉시트 이 아주 거친 협상 혹은 협상의 단절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3월 29일이라고 하나요? 뭐 그 기한까지는 거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EU 쪽에서 7월 어간까지도 그 협상의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의 전망이 나오는데 어쨌든 유럽에 대한 걱정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준 전 의장의 얘기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인간적인 교류 뭐 또 사적으로 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FOMC 멤버들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이나 뭐 본인 스스로도 지역 연준의 총재를 했으니까 연준의 분위기는 비교적 비둘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댈러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6월까지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연휴 동안에 발언도 했고요. 어쨌든 12월과 너무나 스탠스가 돌변하긴 했는데 아주 온건한 뭐 대차대조표 축소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면서 상당히 뭐 유연해지고 온건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제 시장에 주는 그 영향력이 큰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난달에 그 FOMC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할 수도 있다. 근데 정말 하게 되면 합니다 하고 합니까? 아니면 하고 나서 슬쩍 하고 나서 우리 했습니다.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사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파월 의장이 이게 오토파일럿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쭉 가는 거다. 중간에 수정 없이. 이렇게까지 한 11월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바꿀 거면 시장한테 미리 예고를 하고 바꾸지 뭐 마음대로 막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캡은 있고 거기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약간 뭐 내부적으로 좀 유연하게 조절을 할 수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또 뭐 영향력 차원에서도 시장에 좀 미리 시그널을 주고 계획을 얘기해주고 하는 것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야 무슨 뭐 연준 법이나 어디에도 월에 500억, 600억 딱 정해져서 해라 이런 건 없으니까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번 달 뭐 만기가 좀 적어가지고요. 400억밖에 못했네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뭐 그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연준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에 주는 영향, 시장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좀 줄일게 예고를 하고 예. 합니다라고 하고 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은 아직 뭐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정도의 스탠스지 아직까지 뭐 바꾸고 있는 상황. 그렇군요. 오랜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운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워낙 영국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근데 별로 사실 시장도 노딜에 대한 뭐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EU에서도 이제 어제도 융커가 이제 일단은 제협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예. 그래도 노딜은 안 되게 노력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일단은 파운드가 노딜 가능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그냥 다른 통화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영란은행도 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예. 일단 이제 성장 전망이 안 좋을 것 같다. 브렉시트 우려도 있고 뭐 중국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긴 한데 만약에 노딜만 아니라면 우리가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운드가 이렇게 크게 노딜을 반영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뭐 유로존이 굉장히 좋고 뭐 영국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겠지만 도찐긴 객긴이다 이런 상황이죠.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유로존보다는 영국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 국제유가가 55달러까지 올라서 위험자산 선호가 확실해 보인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많이 빠졌더군요. 네, 역시나 뭐 차익 실현 좀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중국하고 협상에 좀 어그러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 반영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미국의 원유 재고나 뭐 이런 여건들 보면 또 많이 막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55불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거 보면 나름의 뭐 50불 중심으로 이 레인지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형성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지금 53달러, 뭐 브렌트는 61달러 뭐 이렇잖아요. 저 유가만 놓고 보면 예전에 유가가 100달러 이상 갔던 기억으로 보면 어휴 많이 빠졌네 이런 생각도 물론 하는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최대 유전이 발견되고 개발되고 그리고 또 그 유전이라는 게 뭐 저심의 유전도 아니고 그냥 파문되는 유전이기 때문에 공급이 이 잠재적인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를 감안해서 놓고 보면 그리고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이 그 에너지원으로서의 어떤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놓고 보면 야 유가가 그렇게 싼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수요가 그러면 탄탄하냐 이제 그런다는 생각인데 사실 최근에 보면 발틱 운임 지수를 보면 BDI라고 하죠. 네, BDI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글쎄 그거 왜 빠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 계절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보니까 보통 겨울부터 1월까지는 잘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때 좀 춥고하니까 물동량이 좀 적어지고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댐 붕괴되면서 더 많이 빠진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작년 말부터 뭐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의 레벨이 뭐 생각보다 높다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수요를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뭐 다른 에너지원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제일 잘 반영한다라고 하는 국제 원자재 비철금속 시장에서 특히 구리값 오르더라고요. 6,200불대로 올라서 저도 좀 신기하다. 이것도 의외잖아요. 예, 사실 5,000불, 그러니까 6,000 밑에 있을 때는 많이 못 오를 거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우려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를 일단 좀 타는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를 타는 것 같고 뭐 연준 완화 정책, 중국 부양책 여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 댐 붕괴가 되면서 사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아주 뭐 전체 규모에서 비중이 크게는 안 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수급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인식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구리값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리 얘기하고 뭐 이 비철금속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게 호주란 나라인데 최근에 뭐 호주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 중앙은행 연휴 동안에 있었는데 중앙은행 총재도 뭐 그만둔다라고 뭐 얘기하고 뭐 그렇더군요. 또 있고 사실 호주가 항상 금리를 올릴 때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 이번 연휴 동안 회의에서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일단 저버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달러도 그렇고 호주 경제도 언젠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이 계속 있었는데 네. 어쨌든 중국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호주도 일단은 별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호주라는 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요도 반영을 하고 예. 글로벌리 그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호주가 금리 인상을 포기했다라는 부분이 예. 일단은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한층 더 커졌구나 이제 그 정도로 좀 그래요.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국제 금값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오랜만에 예, 여쭤봅니다. 금값은 작년 여름부터 계속 올라왔었고요. 여름부터 계속 올라왔었고 아무래도 뭐 무역 협상, 예. 무역 우려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예. 올랐고 작년 말에는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더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댐 붕괴된 것도 이제 1월 말부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결국은 달러가 약해져야 많이 예. 약해져야 금값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통상은 어떻습니까? 달러와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네. 그럼 같이 갑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갑니까? 보통 이제 금융위기 같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가격이 같이 가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그냥 평온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 반대 역외상관성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월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달러가 강해지니까 금값이 오랜만에 빠졌고, 근데 이제 금값이 안정적인 강세를 올해 이제 강세 보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보이려면 이제 달러가 아예 약해지던가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달러가 올해 이제 약세 전망이 많고 저도 이제 하반기 이후로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들 특히 유로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달러가 의미 있게 막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서 금값의 상승도 일단은 좀 한계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승지 책임연구원을 모시고 요소 미국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환율, 뭐 유가, 원자재 시장 다 외국인 동향까지 다 여쭤봐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끔 그냥 혼자 오세요. 그래서 요소 다 여쭤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정신라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벌써 뭐 꽃샘추위라는 단어를 쓰기는 시기상조입니다만은 설명절이 끝나고 사실은 이제 추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월이 짧은데 이제 휴일을 지나시면 벌써 2월도 중순이고요. 그리고 한 2주 있으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2월 말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교적 많이 빠집니다. 외국인도 비교적 크게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상황이 좀 반전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행복한 주말을 좀 맞게 하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